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가 우리 목을 조르기 전에 그 가느다란 끈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아주 차갑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어둠은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킨 채 우리 방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와 있네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서 시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치여 정작 자신의 숨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70세라는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질식해버릴 테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사이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온기를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길고도 고독한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수많은 승객을 무작정 기차에 태웠습니다.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곧 능력이고 내 기차의 객실이 가득 차야만 성공한 삶이라 믿었죠.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더 이상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엔진의 굉음보다는 자신의 맥박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 인맥이 곧 나의 재산이다 라는 말에 속아 영혼의 유통기한이 다 된 인연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직위지우는 없는데 그저 객석의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귀를 어지럽히는 혼란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치 영혼 없는 인공지능과의 만남보다 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를 인간관계의 엔트로피 증가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군요. 물리 법칙상 무질서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쓸모없어지는 법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부디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70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 여러분의 맑은 생기수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및 빠진 독에 붙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입니다.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괴물 때문에 단절이 더 어려워졌을 뿐이죠. 70대 어르신들이 단톡방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림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면 그건 이미 그 관계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기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시속 30km로 달리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사람이 질식해 죽을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차는 반대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태운 채 질주하려 할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70세의 기차는 이제 완행열차여야 합니다. 간역에 멈춰 서서 들꽃의 향기도 맡고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찬찬히 살필 여유가 있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의 기차에 여전히 취객처럼 떠드는 인연들이 가득하다면 그 기차는 결코 아름다운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판단 중지와 외부의 소음을 배제하고 내면의 본질적 자아로 돌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철학책에만 나오는 고리타분한 소리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의 궤적을 회복하라는 엄중한 경고였다는 사실을요. 옛 격언의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신독독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신독을 넘어서 홀로 있음을 즐기는 고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에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애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을 듣느라 여러분의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아이고, 김 교수님은 100살이나 드셔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니요? 라고 농담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무릎 관절도 이제는 공감보다는 안정을 원한답니다. 불평을 듣는 것만으로도 연골이 닳는 느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물리적인 파동이 되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 유혹,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음기, 즉 나쁜 기운을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병기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낸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사치는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기차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황혼의 노을이 아름답게 스며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지요.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무료 급식소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여보게 기운을 좀 아끼게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자네의 지갑을 사랑하는 거지 자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일세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수님,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 나이 들어 북적북적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제 충고가 좀 꼰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100살 먹은 노인이 70대 청년에게 인생 훈수를 두니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조금씩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쏟아내는 온갖 세상 풍파와 불평, 불만을 받아내느라 그의 심장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70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절친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줬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력의 기운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해 겨울 아주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제가 보았던 그 수많은 술친구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회적 엔트로피의 결말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연락처에도 삭제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이 사람은 예전 직장 상사였으니까 라며 억지로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나요? 학술적인 용어로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Socio Emotional Selectivity Theory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려 한다는 이론이죠. 쉽게 말해, 이제는 아무나 만나서 아무 이야기나 나눌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다면 그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사회적 동질 정체성, 소셜 알로스테이시스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의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수도꼭지를 틀어 채울 수 있지만 늙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한 방울도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 들은 며느리 흉이나 자식 자랑을 돈으로 환산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강남에 빌딩 한 채는 더 샀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얻은 건 귀에서 나는 이명과 깊은 한숨뿐이었죠.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하죠. 하지만 70세 이후의 우리에게 필요한 덤바의 수는 단 2명입니다. 150명이 아니라 2명이요. 148명의 껍데기를 버려야 비로소 2명의 알맹이가 보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카톡 친구가 500명이 넘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위에 앉아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가 요즘 번아웃이 와서 연락을 좀 줄이려고 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70대에게 번아웃이라니 조금 웃기긴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평생을 하얗게 불태우며 살아왔으니까요.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금묵자흑 진모저핵이라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듯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운명도 먹구름처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집은 사원이나 수행처와 같이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자꾸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그 친구의 번호를 돈 안 갚는 도깨비라고 저장해뒀더군요. 전화를 안 받을 명분이 확실해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머러스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네. 나쁜 소리는 아예 필터링이 되나 봐. 라고 웃으며 넘기십시오.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70세의 겨울 입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도 돼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지기가 졸고 있다면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는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두 번째 귀인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독을 제거했으니 이제 그 빈자리에 가장 따뜻한 온기를 채워 넣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온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그곳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늙은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슬개라도 내줄 듯 관대하면서 정작 내 곁을 평생 지켜온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라는 말을 훈장처럼 입에 달고 살지요. 요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더군요. 배우자는 로또와 같다면서요? 정말 죽어도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 맞는 로또가 사실은 여러분의 당첨금보다 더 귀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어왔고 저 여자는 그저 편하게 무임승차하며 살았을 뿐이라고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기인 편향, self-serving bias에 빠져 있었던 셈이죠. 자신의 성공은 내적 요인으로, 타인의 공헌은 외적 요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오만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부를 붙들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노년의 생존을 위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잠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혹시 여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나요? 여러 설이 있지만 보배와 같다는 뜻의 여보배, 유보배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물과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보물을 집에 두고 자꾸 밖에서 돌멩이만 줍고 다니지 않았나요? 또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는 뜻의 당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남이 아니라 나의 확장된 자아인 셈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를 도끼로 찍어내며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한탄하는 꼴이니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이것을 에너지, 즉 기의 위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의 힘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험한 고개를 넘어왔는지 온몸으로 기억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 기둥을 내 손으로 갉아먹는 짓입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 놓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가구 내 에너지 항상성, intra-household energy homeostasis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운, 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병마가 스며들고 그 틈으로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자, 이제 농담 하나 더 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남편이 대답했죠. 나 다시 안 태어날 건데. 여러분, 이런 시답지 않은 농담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혼자 벽 보고 농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웃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내 생명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감사하며 자장가 삼아 들으십시오. 그 코골이 소리가 멈추는 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정적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철저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 진요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그리고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측은지심, 차연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드릴까요? 욱하는 성질이 올라와서 입술이 달싹거릴 때 일단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나지기 읊조리십시오. 말이 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 허묵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노년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옛 격언에 가와만사성 가오만사성이라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100살 먹은 노인이 장담하건대 70 이후의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배우자와 웃으며 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그 누구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또 한 명의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의 계급장을 달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숭고한 사랑이라고 굳게 믿으셨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자아의 실종신고에 가깝습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묵묵히 받아주고 거동불편한 시부모 병수발을 들며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그야말로 온몸을 갈아 넣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심리학 용어로 보자면 자기 희생적 도식, self-sacrificing schema, 이 뼈속까지 각인된 분이었죠. 70세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위안 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실문 밖에서
병원비 분담 문제로 서로 고성방가하며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는 왜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이런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참으로 가성비 떨어지는 효도였지요.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기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성전 생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살해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오라오라가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지독한 고독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소중한 몸에 대한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심장은 평생 약 25억 번에서 30억 번을 뜁니다. 평생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 수십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심장이 단 1분이라도 나 오늘 좀 쉴래라고 파업한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실한 일꾼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름진 음식과 스트레스로 괴롭히기만 했지 않나요? 학술적으로 이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의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친절을 자신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많은 노인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사실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대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심신이려 신센이루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 뇌공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얘야,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는 식의 거짓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고등어의 가장 통통한 뱃살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거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아, 닳아버린 무릎아, 주름진 손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한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 둑규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 구둑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누구도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결코 이기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 줄 온기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독이 사실은 어떤 얼굴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완행열차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종착역을 향해 마지막 경적을 울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담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해합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비싼 명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묵은 물건,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풍수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미니멀리즘 이 유행이라지요. 70대에게는 그것이 유행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입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고독 솔리투디라는 단어는 라틴어 솔루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혼자이지만 온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 론리슨, 결핍을 뜻하죠. 즉 혼자 있다는 것은 무언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존재론적 고독, ontological solitude의 긍정적 수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자라는 거울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은 이런 비움이 너무 지나쳐서 통장 잔고까지 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자식들 부탁에 못 이겨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파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움은 마음의 군더더기를 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겠다 라고 말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70세가 가져야 할 가장 멋진 비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끝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마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제왕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70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휴가이자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우주의 전기가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들이 말한 무라일체 우라일테,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농담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고독을 즐기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내려오셨답니다. 왜냐고? 물은 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라더군요. 여러분, 진정한 고독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 문제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안테나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리면 그것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굳이 산속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고생만 하십니다. 그냥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내면의 와이파이를 켜십시오. 신령스러운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접속될 것입니다. 굳이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번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내면의 고요한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이 맞지 않는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운기도 나를 하찮게 여겨 비껴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듭니다. 마지막으로 숙제 하나 드릴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고 윙크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100살 먹은 노인네가 별걸 다 시키네 하시겠지만
그 민망한 웃음 한 번이 여러분의 굳어진 안면 근육을 풀고 운명을 바꿉니다. 자신과 연애하듯 사십시오. 남은 생의 주인공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여러분의 고독이 향기롭기를 100년의 시간을 먼저 걸어온 이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이제 우리의 긴 대화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60, 70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시나요?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겹겹이 껴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나답고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강물이 거센 계곡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노를 젓는 수고로움도 내려놓고 그저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저 멀리 번지는 노을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밤 공기에 실어 멀리 보내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위에 얹은 손의 온기만을 느끼며 평온하게 숨을 고르십시오.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심장에게, 그리고 그 모진 풍파를 견뎌준 주름진 육체에게 참 잘 살았다, 애썼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욱 또렷하게 빛나고 고요함은 더욱 깊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꽃향기처럼 감미롭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은 영혼으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의식의 저편으로 멀어져 가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